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예도는 지금부터 변증법이란 무엇인가? 이미 해겔 강의에서 다양하게 변증법을 다루었지만 오늘은 서구 형이상학 전체에 있어서 이 변증법이라는 개념이 어떤 방식으로 발전해 가고 해결에까지 도달하게 되는지 거기에 천착하여 한 편의 강의를 열려고 합니다. 재밌겠죠, 그죠? 비온 뒤라서 존재의 숲도 상당히 아름답고요. 뭔가 산뜻한 느낌을 주는, 거기다 새소리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변증법, 해결이 사용하는 용어는 디알렉틱이죠. 그죠? 이것은 불어로는 디알렉틱, 영어로는 다이얼렉틱스입니다. 이것은 사실 대화와 관계되어 있어. 독일어로 디알로그, 불어로 디알로그, 불어와 독일어가 변증법하고 대화란 개념은 같이 가는 경우, 영어는 다이얼로그죠. 그죠? 이것의 어원학은 로고스를 함께 나누다, 대화하다, 말을 통하여 진리를 주고받다, 이런 의미겠죠. 그죠? 그리스어로 디알렉티케. 아니나 다를까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이 변증법은 대화술과 관계되어 있었어. 엘레 학파의 제논이라는 철학자는 운동의 어떤 정지 상태를 반증하기 위하여 변증술을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날아가는 화살은 정지해 있다. 그 이유는 매 순간마다 그 화살은 특정한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정지해 있다라고 설명했죠. 그죠? 이것은 결국 다른 사람의 입장에 모순을 발견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입장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술이요, 변증술인 거예요. 이런 대화술이 소크라테스한테로 가면서 진리를 발견하는 대화를 통하여, 그죠? 어떤 방법이 되고, 소피스트들한테로는 이 대화술은 논쟁에서 상대방을 격파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으로서 사용되는 거예요. 플라톤한테서 이것은 소크라테스를 따라서 대화를 통하여 많은 자기 스승의 단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소크라테스는 대화를 통하여 이데아의 진리, 선의 진리를 발견하는 그런 방법으로서 자기의 변증술을 이야기하죠. 그죠? 다양한 현상의 존재자들을 인식하고 결국은 이데아의 진리에 도달하는 그런 방법이 바로 대화술이요, 변증술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로 가게 되면서 뭔가 체계적인 어떤 자리를 잡게 되는데, 아리스토텔레스한테서는 논리학과 관계되죠. 그죠? 오르가논의 구성은 범주론. 여러분들 잘 알잖아. 범주론은 운명의 기본 형식을 다루고, 그 다음에 해석론이 있어. 오르가논 안에는 해석론은 명제론과 판단론으로 구성되죠. 그죠? 그 다음에 분석론 전후서가 있어. 추론과 증명을 다루고, 특히 여기에서 변증술은 분석론과 다르게, 분석론은 엄격한 형식 논리와 관계된다면, 변증론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에서 개연적인 것과 관계되는 거예요. 있을 법한 것, 개연적인 전제. 그래서 논증을 통하여 그것을 증명해야만 되는 있을 법한 것, 이게 바로 변증론과 관계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칸트로 가게 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개연적인 것은 가상의 논리학이 되어버려요. 로직 데스 샤인스. 순수 이성 비판의 어떤 구성을 보게 되면은 감성론이 있죠. 그죠? 감성론은 순수 수학의 성립 근거를 밝히는 것. 분석론은 오성론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분석론에서는 자연과학의 성립 근거를 밝히는 거예요. 인과율이 중요하죠. 그죠? 감성론에서는 시공간의 개념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변증론이 나와. 이게 다 디알렉틱인 거예요. 그 변증론은 이성의 이념을 다루는데, 왜 여기에서 이율배반이 나타나는가 하면, 이성의 이념은 감각 직관을 통하여 들어온 그 내용이 오성과 결합되면서, 그죠? 나타나는, 그것을 넘어서려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두 가지의 어떤 변증론이 나타나. 논리적 변증론과 로기시오 디알렉틱과 그 다음에 아프리오리시오 디알렉틱, 선험적 변증론이 있어요. 이게 가상의 논리학과 관계되는데, 논리적 변증론은 감성의 다양을 통일하는 그 오성의 개념에 통일을 부여해 주는 게 이성의 이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성의 이념은 경험적 현상을 넘어서려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가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형이상학의 이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거기에서는 자유의 개념, 이미 예도가 칸트 강의에서 했어요. 자유와 그 다음에 신의 개념, 또 영혼 불멸의 개념, 이런 것들이 이율 배반을 일으키는 거잖아. 그죠? 여기에서 이제 실천 이성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칸트한테서는 이 변증론이, 디알렉틱이 가상의 논리학과 관계돼요. 선험적 변증론. 이게 이제 해결한테 가면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변증법 하면은 우리는 해결을 떠올려. 그죠? 해결의 변증법. 이것을 토대로 하여 마르크스까지 가게 되는데, 물론 두 개는 다르죠. 그죠? 그러나 그 전체 형식은 해결의 변증법에 근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해결한 뜻의 변증법은 이러한 대화술로부터 어떤 변증술로 가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형식 논리학을 벗어나서 운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순과 대립을 넘어서서 종합을 하게 되는 그러한 존재 원리이자 역사의 운동의 원리, 물론 여기에는 절대정신의 어떤 역사를 실현시켜 나가는 장구한 기획이 숨어 있죠. 그죠?
해결한테서는 목적 자체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않아. 대부분이 해결 철학을 오해하는데, 해결에게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 그죠? 이 목적론은 텔레올로기는 칸트한테서는 판단력 비판에서 주로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는데, 해결한테서도 목적론이 있어.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들레즈를 위시하는 철학자들이 해결의 이 목적 개념을 해체하잖아. 그죠? 그런데 사실은 해결한테서는 절대정신이 특정한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목적 자체는 따로 떼내서 아무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아. 해결한테서도. 그러면 어떤 목적론이냐? 해결한테서는 역사의 발전의 모든 계기들을 포괄하는 목적론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전체야. 그래서 목적 자체만 딱 떼어넣어서 이게 중요하다. 그럼 해결의 철학을 오해하는 거야. 그죠? 해결의 철학에서 중요한 거는 과정이죠. 그죠? 그래서 그 모든 역사의 계기들을 포괄한 그런 목적이 해결 철학에서는 중요한 거예요. 이 과정 자체, 그게 바로 변증법인 거죠. 그죠? 자체로 있는 적자 존재에서 모순과 대립이 드러나는 대자 존재, 그리고 이런 모순과 대립이 통일을 이루는 거예요. 정과 반의 어떤 대립이 넘어서서 통일을 이루는 단계, 그게 적자대자의 상태잖아. 그죠? 적자대자의 상태가 되면은 정과 반은 이미 사라져 버린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죠? 이러한 역사의 운동의 어떤 적자대자, 정과 반과 합, 자체로 있음과 모순과 대립, 이질적인 것이 나타나서 변화를 주는, 그리고 이 단계를 넘어서서 화해와 종합을 이루는 단계, 그리고 여기서부터 또다시 적자의 상태로서 또 다른 변화를 향하여 나아가는 대자가 또 나타나겠죠. 그죠? 이런 식의 어떤 변증법적 운동은 정신의 운동과 관계되는데, 이것이 마르크스한테로 가게 되면 엥겔스, 양과 질의 변화, 질과 양의 변화, 이런 것들은 전부 다가 자연의 사물의 역사로 변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변증법을 유물론적 변증법이라 그러죠. 그죠? 어찌되었건 해결한테서는 존재의 원리로서 생성 변화의 역사의 운동을 변증법이라고 하는, 이게 논리학에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정신현상학, 논리학, 엔치클로페디까지 이 변증법의 개념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해결 초기에, 그죠? 신학 논집에서도 이미 변증법이 나타나고 있어. 이것이 완전하게 나타나는 게 정신현상학이죠. 그죠? 정신현상학에서는 어떤
주관정신과 객관정신과 절대정신, 감각과 지각과 오성과 자기의식과 이성, 그 다음에 정신의 운동, 이런 변증법적 발전 과정 자체가 바로 해결에게서는 즉자대자의 운동입니다. 사실 이러한 존재 원리는 서구 형이상학 전체에서 볼 때는 이미 헤라클레이토스의 영향이 있고, 또한 신플라톤 철학자인 플로티누스의 유출설과도 관계되어 있죠. 그죠? 플로티누스한테서도 어떤 변증법은 유출설과 관계되는 거예요. 일자에서 정신으로, 누스로, 누스에서 푸시케, 영혼으로, 영혼에서 휠레, 진료로 가는. 그래서 테오리아의 운동, 하강 운동이 있죠. 그죠? 거기에서 존재론이 성립하는 거예요. 이때 일자는 자기 자신을 지향함으로써 자기를 비움으로써, 그죠? 어떻게 보면 모순과 대립을 통해 정신을 유출하게 되고, 이 정신은 또한 자기를 지향시켜서 영혼을 유출하게 되고, 영혼은 자기를 지향시켜서 물질, 휠레, 진료를 유출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다시 일자로 가는 운동이 있는 거예요. 프로네시스를 통하여. 이런 생성 변화의 변증법을 이미 플로티누스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떤 신의 자기 운동, 마이스터 에카르트라든지, 그 다음에 타울러라든지, 야콥 베메라든지, 신성의 운동, 그리고 이 세계와 관계하는 신의 어떤 움직임, 이런 것들이 또 해결에게 영향을 줬겠죠.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여 변증법은 논리학과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각 철학자마다 논리학은 또 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그죠? 아리스토텔레스한테서는 개연적인 것이 변증론이었고, 칸트한테서는 가상의 논리야. 그게 바로 변증론이었어요.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해결에게서는 역사의 생성 변화의 운동과 관계하게 된 거예요. 이런 식의 어떤 변화 가운데에서 변증법은 나타나게 된 거죠. 그죠? 이런 역사의 변화, 생성 변화는 마르크스한테로 가게 되면 자연 사물의 생성 변화와 관계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비판 이론가들을 통하여 오늘날 현대에 새롭게 해석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변증법은 매우 중요한 철학에서 개념이 된 거예요. 운동하는 형식 논리학을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해결의 논리학에서 이 변증법은 뭐죠? 순수 정신이 절대 이념에 도달하는 과정이잖아. 그죠? 그래서 순수 무는 순수 존재와 같고, 이 대립을 통하여 생성 변화가 나타나고,
양에서 질로 가는 운동이 또 나타납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절대 이념에 도달하는지. 그래서 이런 변증법의 개념은 해결 철학 전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뼈대를 형성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죠? 이런 것들에 천착하여 여러분들이 해결의 사유를 파악하는, 앞으로 계속해서 예도가 정신현상학 서문을 강의를 해 나가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그죠? 1차 자료를 파면서 해결의 사유 전반을 또한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연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주스!